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수몽키입니다. 오랜만에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우리 미국 증시 요즘 궁금하신 것들 많을 텐데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또 너무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상당히 바쁜데 네네. 장이 요즘에 변동성이 좀 심해졌죠? 네. 예측은 했지만 해도 참 힘든 건 똑같죠. 네. 1, 2, 3월 오르기만 하니까 내심 좋으면서도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맞아요. 막상 또 약간 얻어맞으니까 저도 이제 약간 올해 수익률 다 까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한번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요약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증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네. 좀 굉장히 급격하게 비관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5개월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S&P 기준으로 30% 올랐어요. 네. 11월, 12월이 14%, 그리고 또 1, 2, 3월이 10%. 이상. 그래서 25% 이상 올랐네요. 그죠? 와. 그렇게 급격하게 5개월 연속이나 올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과열적인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계절적인 요소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라든지 특히 금리를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저희도 예측했던 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호실적인데도 불구하고 밀기 시작하더니 전반적으로 한 주 내내 이제 미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또 사실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저희가 1, 2, 3월 이후에 4월 달부터 5월 중순까지는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많이 해드렸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대응을 좀 하자고 했던 부분이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너무 세게 무너지다 보니까 그 관점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 변동성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풋콜 레이쇼라고 해서 얼마나 하락 배팅을 많이 하는지 뭐 이런 숫자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모습을 지난 한 달간 보여주고 있죠. 이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좀 비관론이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맨날 많이 비교해서 보고 있는 지표들 중에서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해서 얼마나 탐욕에 가 있느냐, 얼마나 공포에 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시더라도 계속 올라갈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뭐 70 이상에서 75 위에서도 계속 있다가 빠르게 급격하게 한 달 만에 많이 내려와서 지금 30대로 내려왔으니까 탐욕에서 공포로 지금 순식간에 내려왔고요. 뭐 여러 가지 센티먼트 인디케이터들을 보고 있으면은 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론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변동성 지표도 지금 뭐 다 아시는 대로 거의 18 정도 수준이죠. 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금 이 변동성 또는 쉬어가는 장세 아니면 뭐 하락 추세가 5월 중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다. 예, 근데 이걸 좀 많이 활용하시는 숏텀 트레이더라고 얘기하잖아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이용했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곧 이제 빅테크 실적 시즌이 이제 이어지는데 약간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들, 뭐 ASML, TSMC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하고 막 토탈리 주간 한 10% 넘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지긴 한다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AI 관련주들이나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생각하는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S&P는 10% 올라갔지만 그런 종목들은 뭐 최소 30% 맞아요. 예, 많이 올라가면 뭐 50% 이렇게 맞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상승폭의 가장 대표 종목으로 보면 이제 엔비디아니까 그 상승폭의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쭉 땡기기 시작했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00불부터 땡기기 시작해서 970불까지 갔으니까 100% 넘게 상승을 해서 그거에 지금 딱 하락한 폭으로 계산하면 22% 정도니까 오른 거에 한 4분의 1 정도를 되돌리는 정도? 아니면 5분의 1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루 만에 빠지는 폭이 좀 너무 컸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빠지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이게 정말 고점 찍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냐? 과거에 닷컴 버블 붕괴 때도 그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장주들이 좀 빠지면서 다른 업종들 우리가 또 좀 이따 좀 짚어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그렇게 흔들림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뭐 본질적인 충격이나 어떤 균열은 보이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아무래도 거시경제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는 맞아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본부장님이 예측 범위에 있었던 부분일까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예상보다 세게 나오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희는 네.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예측했던 대로 흘러갔는데 오름폭이 좀 너무 셌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하락폭이 또 너무 또 세고, 세고. 네, 요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 2, 3월 시장이 좋을 거고 4월, 5월 시장이 쉬어가거나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원래는 저희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 미만의 조정. 그러니까 작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8, 9, 10월 달의 조정폭이 정확하게 10%예요. 네.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좀 얕고 그것보다는 조금 짧은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 2달 정도 네. 이 정도로 저희는 보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왜 그렇게 이제 좀 조정이 네.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냐면 네네네. 그 부분이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PC도 그렇고 헤드라인도 그렇고 예. 시장에서 바라는 것만큼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추세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땡겨놨으니까 그쵸.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음.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가운데서 예측보다 높게 나오는 가운데서 또 제이미 다이먼 같은 분이 뭐 네. 금리 8%도 네. 갈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의 겁주는, 네, 겁주는 네, 얘기들 그쵸. 하니까 네.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인플레이션 헤드라인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고 또 제이미 서머스 같은 분은 뭐 인플레이션 쉽게 안 잡힐 거다, 뭐 그러니까요. 3% 위에서 있을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고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5.5죠. 네. 예, 미연주의 기준금리가 네. 뭐 이게 뭐 8%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너무 과하고요. 네.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리 인하는 올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많이 내릴수록 안 좋다. 그냥 적당히 내리는 게 좋다. 그 적당한 수준이 뭐냐라고 저한테 네. 질문을 하셨으면 2번에서 3번, 1년에 1년에. 그래서 연간 단위로 0.5에서 0.75 정도. 그래서 2년에 거쳐서 약 1에서 1.5% 정도만 떨어뜨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 물론 여기서 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네. 만약 올리게 되면 제가 볼 땐 시장이 좀 더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 금리를 올리는 모습은 안 나오고 그냥 떨어뜨리는 폭을 천천히 낮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시장은 그 10% 이상의 조정이 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계속 많이 비교하는 게 네.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때도 보시면 96, 97, 98, 99 딱 보시면 네. 다 1년 안에 네. 고점 대비해서 10%씩 빠진 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상승이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조정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뭐 어쨌든 패드 와치를 보면은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 저희의 시각과 같아지는 것 같아요. 예,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릴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내려줄 수는 있다. 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수준에서의 경제 성장률이 아닌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뭐 AI 사이클이든 여러 가지 생산성 지표가 좋아지면서 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반면에 생산성은 높고 그러면서 결국은 GDP 성장률은 안정적으로 높은 편인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괜찮은 수준. 지금 많이 걱정들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연말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2%대, 그러니까 PC 인플레이션 네. 기준으로서요. 2%대 초반, 높아야 2.5% 수준. 이 정도로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제 금리 가지고 흔들기는 단기적인 거고 이제 4월 숫자, 5월 숫자, 6월 숫자 확인하기 시작하면 그래 미 연준이 맞네. 미 연준의 입장에서 앞으로 뭐 한 2차례 정도 내린다 정도로 물론 요즘에 매파적인 사람들도 좀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땐 약간 오바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인플레이션도 천천히 떨어지고 금리도 천천히 떨어뜨리고 경제 성장률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장세네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부분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요즘 조금 다시 우려가 커지는 지정학적 우려가 이제 계속 장기화되면서 계속 돈 찍어내는 이런 고물가, 극단적으로 하이퍼 인플레 그쵸.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금 사야 된다 이런 우려들도 좀 커지는 부분 사실이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뭐 작년과 같은 어떤 일시적인
우려에 불과한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실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래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고 또 그다음에 그게 계속 이어져서 장기화될 때는 보통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요의 증가가 계속 핫하게 들어오면 세게 들어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체 사이클이 한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대의 중반 정도까지는 안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왜 이제 걱정들을 하시냐면 또다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즉 유가가 상승을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의 이슈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현상이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뭐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공급의 차질이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실 참 그게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 뉴스가 보도가 안 될 뿐이지 분명히 막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을 텐데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호들갑에 가까울 정도로 막 그렇죠. 우리 뭐 유가 큰일 났다 했는데 지금 또 잠잠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공급망 부분이라든지 또 석유의 수요 부분이 지금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도 저희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워낙 낮은 숫자로 계속 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주는 효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플러스 숫자로 돌아섰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어떤 그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의 판단에는 글쎄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의 분석으로는 에너지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만들기에는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수요, 그러니까 디맨드 쪽을 봐야 되는데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숫자들도 맞기는 맞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저희는 이 숫자가 너무 과열된 숫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 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나온 게 뭐가 있냐, 수요가 뭐가 그렇게 세냐,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굉장히 요즘에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졌다. 왜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다 보니까 수요에 있어서 그만큼 골라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나요? 그렇다 보니까 또 투자 쪽도 설비 투자를 하는 쪽도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AI 산업 그러면 이제 IT의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IT가 늘고 있는 거는 다 AI 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T라고 예전처럼 다 IT 붐이 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딱 AI 쪽, 데이터 센터 쪽, 심지어는 서버도 AI 서버 쪽 이런 식으로 맞아요.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라는 것이 모든 부분이 다 너무너무 핫해서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문제로 되고 금리를 6%, 8%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다. 그렇게 판단이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전쟁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자극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장기화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김에 요즘 그런 얘기 또 나와요. 사실 2022년에 침체설이 많이 불거지면서 증시도 빠지면서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약간 지금 그 얘기가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봐라 고금리가 어쨌든 장기화 되지 않냐 지금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못 내리든 조금 내리든 간에 금리 하락폭도 많이 줄었고 하니까 이 충격이 누적된 게 결국은 24년 말에서 25년 한 번 오는 거 아니냐 이 소비가 결국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좀 쇼크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사이클의 충격은 지나간 거다인지 아니면 충격이 지연되거나 분산된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2022년에 시장이 흔들렸었을 때도 유동성의 축소 그리고 금리의 상승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맞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경기 침체와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거의 뭐 수백 번 얘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바로 1년 뒤, 뭐 다들 2024년에 올 거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했었잖아요. 오지 않았고 지금도 온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죠. 2024년에 온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죠. 근데 지금 2025년에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저희의 분석으로는 저희는 무엇을 보면서 이런 걸 판단을 하냐면
우선 화폐가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 네네네. 유로가 흔들렸었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아, 그러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13년 이때가 유럽 재정 위기가 터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어떤 큰 위기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의 생산성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지 않는 가운데서 부채만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흔들렸단 말이죠. 근데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 비율 가지고 국가를 흔들기는 그건 정말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고 있을 때 미국이 휘청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서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민간 부채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냥 정부 부채가 너무 맞아요. 많고 정부 부채 비율이 120%가 넘는다, 130%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재정 적자 폭이 막 너무너무 크다. 네네네. 사실은 킹달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쨌든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폭이 너무 높아지는 건 문제가 됐을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금리를 이 정도까지 유지시켜 주는 국가들은 거의 과거에 없었어요. 네. 일본은 부채 비율 올라가면서 계속 금리 떨어뜨렸죠. 네, 네. 중국도 지금 부채가 올라가면서 금리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네. 높게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만큼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높게 유지시키고 있는 이유가 네. 계속해서 킹달러, 뭐 킹달러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기축통화의 그 스테이터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과 연결되는 사이클 자체는 정부의 재정보다는 결국 뭐냐, 기업과 가계의 펀더멘털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의 민간의 펀더멘털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과거에 어떤 국가든지 무너질 때는 그 민간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2008년도에 네. 2007, 8년도에 무너질 때 가계부채 때문에 무너졌죠. 네. 예. 그래서 서프라임 사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그걸 계산해 보시면은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70%대 초반, 그리고 기업부채 비율은 GDP 80%? 네, 이 정도 수준. 두 개 다 더해봤자 상당히 튼튼해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은 이렇게 고금리인데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그렇죠. 미국은 진짜 건전하다는 거에 아무도 토를 못 달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일부 연체율 좀 올라가고 이런 건 있지만 그렇죠. 아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뭔가 주식시장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려면은 민간, 가계, 기업 이런 쪽이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자꾸 정부의 뭐 재정 적자느니 미국이 그래서 위험하느니 하다는 거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요거네요. 네, 그렇죠. 어허,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네. 앞으로 그게 완전히 그 민간 쪽이 많이 무너지거나 힘들어지면 문제가 터지겠죠. 근데 그 시기를 너무 빨리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꾸 많은 분들이 뭐 2025년 얘기하시지만 네. 저희의 계산상으로는 2026년에도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근데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려면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힘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현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고금리에 이자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짭짤할 텐데 네. 이런 기업들이 그렇죠. 힘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약하다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전기차 적자 기업들이 힘들어져서 그 미국 경제 휘청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좀 커다란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아야지 힘들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요즘에 보면은 네. 부도 수가 늘어났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부도 수가 늘어난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도가 난 회사들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은 너무나 작아졌다. 이런 거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부분은 네. 왜 금리가 덜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자꾸 예측을 하냐면 네네. 최근에 들여다보는 숫자들이 중소형주들 상장되어 있는 그래도 네, 적어도 네, 네,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의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 예. 저희가 계속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네. 11월, 12월에 중소형주 확 튀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갈 때 중소형주 투자하지 말자.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중소형주들은 펀더멘탈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멀티플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3개월, 4개월, 지금 4월달 중순이 넘었으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숫자가 계속 안 좋다가 최근에 그 숫자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1, 4분기 실적들이 들어오면서부터의 숫자 조정은 제가 볼 때는 좋아지고 있어요. 왜 좋아질까요? 고금리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기본적인 이제 민간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요거를 너무 빠르게 걱정을 하시는 거는 안 된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흔들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 정말 어떤 총체적 위기, 대세 하락장, 큰 폭의 폭락장, 센 경기 침체 이런 숫자는 저희가 2026년에 볼 확률도 절반도 안 될 것 같고요. 와. 제가 볼 때는 뭐 2028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 사이클에서 어떤 큰 대세 하락장을 부른다라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오히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좋은 기회이고 그렇게 저희는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와 동의하시는 고객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좀 이렇게 확 빠지는 상이 나오면 힘들긴 하죠. 아, 그렇죠. 예, 예. 다들 계속 체크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손잡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심도 되고 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또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금리 높게 유지하면서 킹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잃는 것도 또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증시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역시나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금달러.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죠. 달러가 약세로 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거나 이랬었을 때 보통 아시아 시장이 좋았고 신흥국 시장이 좋았고 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너무 강하면 안 좋았죠. 네. 그리고 오히려 달러가 좀 약세로 가줘야지 나스닥 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P 500 중에서 IT 업종들이 사실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예, 실질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갔고 높게 105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너무 땡겨서 120 뭐 이렇게까지만 가지 않으면 그때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114, 115 이 정도 갔다가 지금 이제 105 딱 수준이니까 요 정도는 이미 미국의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서 조절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계속해서 또 강세로 가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통 달러의 추세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또 금리를 내리면서 타 국가들과의 금리의 갭 차이가 다른 국가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차이가 줄어들면 보통 달러는 약세로 가더라. 근데 그 약세의 추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겠죠. 그쵸. 여전히 미국이 더 금리가 높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그런 절하되는 모습이 장기적으로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뭐든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절하되는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지수도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요번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선까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환율이 너무 많이 움직이게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급격한 절상, 급격한 절하 이거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105 수준이면 충분히 적절하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1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정도 5% 정도 절하될 수 있고 원화도 5% 정도 조금 더 적게 절하될까? 아무튼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좀 있긴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구독자분들 한국에서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베이스가 한국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 편향적인 혹은 편견이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에 투영을 하셔서 미국 경제나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수도 있으니까 야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고 뭐 좀 경제가 안 좋아 보이고 힘든데 또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힘들면 미국도 너무 힘들지 않겠냐.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도 오해가 있으신 것도 있겠죠. 맞아요. 아무래도. 네. 그게 크다고 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그거를 네.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고객분들 만날 때 한국 먼저 생각하고 미국 보시면 안 되고 미국을 보고 글로벌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을 봐라 이 얘기를 정말 자주 하거든요.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상황은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민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정부를 볼 게 아니고 민간을 봐야 되는군요.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뭐가 통과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미국에 딱 금요일 보니까 통과하잖아요. 막 법안 통과시키고 합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쎄요. 어쨌든 너무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미국을 보지 마시고 또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또 너무 또 오버를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자 우리는 다 버리고 미국 가자. 너무 극단적으로. 네. 근데 그랬다가 지금 미국 확 빠졌잖아요. 그렇죠, 또. 네. 네. 환율도 1,400원 딱 찍자마자 떨어졌잖아요.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양방으로 한 차손에 네. 증시 하락 그러니까 다 맞으니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꾸준히 음. 더더욱이나 미국 투자는 꾸준히 여유 자금이 있으실 때 그 자금으로서 계속 좋은 종목을 사 모으는 전략이 맞다. 맞습니다. 네. 제가 고액분들이나 투자자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다가 한 10몇 년 만에 한번 빡 부러지는 장이 온다. 이때만 나가 있자. 그거를 잡아드리겠다. 그 노력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때는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다 필요 없어요. 빠지니까. 다 빠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파시면 안 되고, 그렇죠. 이럴 때는 계속 분할 투자 하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미국 시장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은 팁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그 대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제 또 이제 5월입니다. 세린메이라는 거는 늘 매년 5월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쵸. 올해도 어떨까요? 좀 이제 증시가 출렁이고 하면 이런 얘기 또 커질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셀리 메이의 전략은 과거의 100년 평균으로 계산하더라도, 뭐 70년 평균 계산하더라도 사실 그게 나쁘지도 않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보통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5월부터 10월까지 올라가는 그 장은 그 폭이 1%? 2%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11월부터 해서 4월까지 올라가는 장은 거의 뭐 7%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1년에 8% 올라간다 그러면 그 4분의 3이 11월부터 4월 그리고 5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별로 못 오른다. 이 전략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투자하실 때 그래도 올라가면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세금 내야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략은 그건 너무 미국 투자를 시즈널리티, 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네, 투자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거다. 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전략은 정말 완전히 한국처럼 맞아요. 사실 미국을 투자하려고 하는 한국 주식 단타형 네. 기반인 것 같고 그렇죠.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게다가 또 올해는 대통령 임기 4년 차잖아요. 네. 올해 몇 말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선이 있는 해는 보통 가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요. 예, 그래서 6월부터 시작해서 6, 7, 8, 9월, 10월 쉬고 11, 12 거의 뭐 상승폭의 대부분이 다 이때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 2, 3월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4월, 5월 이제 확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땐 1, 2, 3월에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1, 2, 3월에 10% 들어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빠졌다가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쭉 올라가는 건 15% 올라갈 수 있어요. 와,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예, 있겠네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저희는 충분히 S&P 500 5,700 정도는 본다. 5,700. 예, 그래서 지금 다시 5,000이 깨졌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5,000부터 5,700이면은 뭐 10% 넘네요. 14% 정도 되죠. 네. 우와.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혹시나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뭐 혹시 그래도 올해 좋긴 한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네. 제가 볼 때는 금리. 금리를 올린다. 음. 이 뉴스 터지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려면 네. 생산성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돼요. 생산성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나오냐면 예. 5월 2일 날 나옵니다. 1, 4분기 생산성 지표가 나와요. 네. 지금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지금 됐냐면 3, 4분기, 4, 4분기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 두 분기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4, 4분기, 1, 4분기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이게 AI든 뭐든 간에 지금 미국의 생산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게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지금 아직 1, 4분기 숫자가 안 나왔죠? 네. 예, 그게 5월 2일 날 처음으로 플리미너리, 그러니까 그 예비치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여전히 연간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상승, 2몇 % 상승 이렇게 되면 괜찮구나. 생산성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또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5월 2일 숫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 와. 요걸 보면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생각이 팁 듭니다.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어요. 사실은 예전 과거 사이클 얘기하시면서 생산성이 중요하다 말씀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또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본부장님 채널도 한번 가서 꾸준히 보시고 본부장님께서 랩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부장님 채널하고 댓글 더보기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